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국회 산자위에 있고요. 지역구는 세종입니다. 정당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 국회의장하고 저하고 딱 2명입니다. 아, 이번에도 김상우 의원이 탈당을 했구나. 그래서 3명입니다. 무소속을 영어로는 인디펜던트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정치에 처음 이렇게 연결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소속이라고 하는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좀 막막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이 드는데, 실제 해보니까 좋은 점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한 10년 정도 하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이게 상상력이 자유로워져. 아,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현장도 가고 또 이런 고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언제까지 이제 무소속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선거철이 되면 또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또 계속 무소속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름대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원래 이제 이게 선거 운동 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인데 오래전에 잡아오는 거라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그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뭔가 연결된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더삼백 제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카데미 할 때마다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 있고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통상 또 글로벌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갖고 왔고요.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기획이나 대외협력이나 이런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기업의 앞으로 미래 전략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을 저렇게 잡아놨는데, 대전환기의 새로운 경제 영토다. 그래서 아시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언뜻 듣기에는 뭐 익숙한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조금 우리가 새롭게 발상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 있게 서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경제 영토라는 말을 뭐 많이 들어도 보셨겠지만, 경제 영토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영토가 무슨 의미입니까?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영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제 영토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우리 위인전에 보면 나오죠. 제가 옛날에 좀 이상했어요. 광개토대왕이 위인전에 나오는데, 사실 광개토대왕이 뭐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제했거나 무슨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렸거나 뭐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 열심히 말 타고 싸워가지고 땅을 넓힌 거예요. 그 땅을 넓힌 거는 좋지만, 뭐 싸워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침략해서 막 죽이고 공격하고 땅 넓힌 건데, 그 위인이 있나 그게? 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뭐 나폴레옹도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광개토 대왕이 위인이지?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질 땅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힌다는 게 결국은 경제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당시에 그 고구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회를, 경제활동의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제국주의까지 가죠. 19세기, 20세기에 제국주의까지 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 강한 정치, 좋은 정치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식민지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국내 잘 살게 만드는 거. 뭐 그게 패턴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까지 여는 거죠. 그게 1945년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잔재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경제 영토 개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1945년 이후에는 경제 영토가 왜 없어졌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무역, 통상, 외교, 뭐 기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혀간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 물리적 영토가 넓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든지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환기에 이 경제 영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지금 엄청난 전환기다라는 거는 다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기술이 변화하고 좀 AI 기술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으로는 전기기관, 그다음 2차가 전기, 3차가 인터넷, 이제 4차가 이 지능화혁명, AI가 볼 수 있는데, 1, 2, 3차 때 변화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양상. 그래서 누가 이제 내 책을 보니까 통계가 전기기관이 도입되면서 그 전의 산업과 그 이후의 산업의 효율성, 공장에서 뭘 만든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도입돼서 그 효율성이 얼마나 증진됐느냐? 보통 20%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AI가 만들어지면서 같은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증진되느냐를 측정을 했는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챗 GPT 시작부터 해서 챗 GPT 뭐 3, 4, 5, 그 다음에 뭐 4.5 이렇게 나가니까 진화에 따라 다른데, 처음 챗 GPT, 아니 AI 시작할 때는 한 2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기관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2, 3년 사이에 AI가 엄청나게 진도가 나가잖아요. 지금 AI는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변호사 시험하고 신경외과 의사 시험에서 나타나요. 하위 10%였어요, 처음 챗GPT가. 변호사 시험 보니까 하위 10%에 해당되는 성적을 했는데, 지금 5인가? 그걸로 신경외과 변호사 시험 보잖아요. 상위 1%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이 AI는 우리들한테 이 산업의 효율의 개선, 능률의 개선, 그 포션이 한 80% 정도 된다. 뭐 엄청난 변화인 거죠. 요 몇 년 사이에. 그 전기기관은 50년, 60년 걸리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인터넷 개념이 처음 만들어져서 1960년도에 만들어졌고 2010년도까지 50년 걸립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져. 물론 인공지능도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대로 시장에 나와 써먹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죠. 근데 3, 4년 사이에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가 엄청 큽니다. 뭐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1.5도가 올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도 넘으면 이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술 변화, 기후위기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냐 보다는
아, 이게 인구가, 아니, 인류가 정말 멸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AI도 그래요. 이 뇌 복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AI로 인간의 몸을 만드는 건 지금 거의 문제가 없어요. 감각기관을 만드는 건. 근데 뇌를 복사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I 갖고 되는 건 아닌데, 뇌과학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뇌 복사까지 되면, 이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호모 AI 사피엔스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생전에 가능하다는 게 지금 과학자들 설명이니까 완전히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이죠. 뭐 기후위기도 뭐 트럼프는 이거 사기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과학자들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저 하나씩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어떤 질서가 생기느냐 탈산업, 산업에서 벗어나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팩처 또는 뭐 산업의 질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고전 물리학하고 양자 물리학 그런 정도 관계라고 봐요. 탈산업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대 개념이고 탈중앙, 중앙이 없어져요. 우리 뭐 코인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은행과 뭐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벗어난 뭔가 자율적인 거래가 세계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초연결 시대. 초연결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2.3 개헌 때도 갑자기 막 뭐 한 30분 안에 다 전국이 연결돼 버리니까 옛날 같은 그런 뭐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초연결 시대가 갖고 있는 변화인데 초연결 시대라는 게 연결이 갑자기 순식간에 수억 명이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결의 속도와 양에도 있지만 기존의 연결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를 갔다가 서점을 갔는데 책 커버를 싸는 뭐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책을 왜 커버로 싸냐. 우리 때는 그 무슨 전과나 참고서 같은 게 금방 달아 없어질까봐 신문지를 막 싸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커버가 나와요, 제품이. 그래서 그 싸서 책을 본대요. 왜? 내가 무슨 책을 보는지 이게 프라이버시야, 이게.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개인정보는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네. 뭔가 이 연결의 양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연결과 다른 연결이에요. 초연결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서 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고 글로벌 전략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글로벌 전략. 또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뭐냐? 어떤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러분들도 기업을 하는데 그 기업이 발전하려면 뭐 관하고도 관계를 잘, 언론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무슨 금융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소비자 단체하고도 좋아야 되고 되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또 기업 활동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건데 국가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누구하고 협력하고 누구하고 싸우냐. 이게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사실. 그게 글로벌 전략입니다.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또 누구와 싸울 것인가. 이 문제가 글로벌 전략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재 오늘을 있게 만드는데 글로벌 전략이 중요하고 조금 이따 보고 특히나 이 전환기에는 글로벌 전략이 거의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합니다. 우리 옛날에 명청교체기 아시죠? 병자호란, 남한산성. 그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데 명나라가 우리 주군이니까 섬기자 4대.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 청나라가 힘이 세니까 청나라랑 같이 하자. 이 선택이 이게 글로벌 전략이잖아요. 이 글로벌 전략에서 약간 헛디뎌가지고 삼전도의 구역까지 갔죠. 그 다음에 서세동점 19세기 말 서세동점이 한참 이걸 뭐 쇠국이라고 그러고 척화 무정척사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일제강점으로 갔죠. 미소대결기, 해방 이후에 미소대결기에 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이 보수진보 싸움하다가 결국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까지 갔잖아요. 이게 다 전환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기에 한 5년, 10년 사이에 그 나라 운명, 앞으로 50년, 100년의 운명이 막 좌우돼요. 근데 지금이 그런 전환기냐 아니냐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옛날 같으면 전환기에서 정치가 한참 나가서 땅덩어리를 넓히면 기업이 따라가고, 이게 이 타임이 한 3, 40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5년, 10년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 앞으로 5년, 10년 미래가 어떤지를 전망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전략도 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엄청 중요한 이슈다, 이게. 지금 이 대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를 고민을 하는데, 일단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6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신화를 이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 30년입니다. 60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88 올림픽, 3조 호황, 그때까지는 67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그런 결과물이었죠. 그 보통 한 30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1차 도약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한미동맹, 한미 간의 협력과 한미일 약간 수직적인 분업체계, 그러니까 자본기술을 미국,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입수해서 우리가 다시 또 미국이라는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한미일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립고개를 넘어온 거죠. 그렇게 30년을 왔는데, 원래는 대개 보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됐죠. 우리도 대충 거기서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역량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면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역량이 좋은 면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 글로벌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일 이 수직 분업체계라든가 하는 이런 글로벌 환경이 주어진 게 엄청나게 행운이었는데, 그 행운이 한 30년 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88년도 3조 하면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갖고 일본이 이제 너무 크니까 미국이 이제 확 눌러버려갖고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때 한국이 대치하는 약간 유리한 지경학적인 행운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92년도 한중수교예요. 갑자기 13억의 시장이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딱 링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중수교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5년 빨리 가느냐 5년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걸 결정한 사람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노태우 정부가 물태우 정부라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노태우 정부가 국방외교하고 한중수교 이때 그 역할을 한 건 되게 전 잘한 거라고.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걸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중국 간의 경제협력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만약에 싸우는 관계였다면 우리가 이런 지경학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한테는 행운이었던 게, 미국, 중국이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미국이 아직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을 잘 꼬셔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중국을 계속 키워주는 관계였어요. 그 미중 이 대탕트 위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본기술 시장, 중국의 공장과 시장, 이 양쪽을 쌍끌이로 다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경학적으로는 한국이 최대로 축복받은 나라였어요. 1990년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이런 나라가 없죠. 미국, 중국을 다 상대하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미국, 중국을 직접적으로 다 상대하고 제1번, 첫 번째 수혜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30년이 대한민국 오늘을 만드는 데 큰
글로벌 전략이 됐고, 우리도 정치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기업도 전략을, 글로벌 전략을 잘 핀 겁니다. 관성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고 중국을 조금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같이 동시에 취하는 이런 글로벌 전략에 성공한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권마다 뭐 친중이냐 친미냐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하는 건 정치를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보면 사드 때 이제 그걸 체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엄청난 도전이 시작된 거죠. 60년 동안 우리가 미중 시너지를 누린 나라가 됐어요. 이게 글로벌 전략이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미국, 중국이 충돌하면서 지경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중 시너지라는 축복에서 미중 딜레마라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한테 닥쳐버렸습니다. 아직도 이거를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진 것 정도가 아니고 미국, 중국과의 개별적인 관계들도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수직적인 분업체계,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미국도 윈이라고 우리도 윈이라는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산업으로 갔어요. 제조업은 이게 돼요. 공장 다 니네들이 하나 우리는 이렇게 노동력이 비싸가지고 안 된다. 니들이 생산하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잘 쓸게. 뭐 이런 관계로 이제 30년, 60년 왔는데 디지털 산업은 이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일본 시장,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로벌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바로 그냥 경쟁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한국을 밀어줄 수 있나요, 미국이? 못 밀어주죠. 견제하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소부장 문제, 역사 문제 때문에 그 소부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의 불화수소하고 이름도 까먹었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그런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한 이 근본적인 이 경제 지형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정면 충돌하는 관계가 되버리니까 미국, 일본이 우리의 지원국이 아니고 수혜자가 그러니까 수혜국이 아니라 이제 경쟁자가 되버린 겁니다.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은 뭐였어요? 늘 우리 뒤돌아오면서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중국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래서 거기서는 공장 만들어 조립해서 갖다 팔고 우리 싼 물건 뭐 사고 뭐 이런 관계였잖아요. 요 중국과 한국 간의 분업 체계도 깨져버렸어요.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격차가 깨져버렸어요. 추월당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를 추월하고 미국, 일본은 견제하고 이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나 정치나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체감이 좀 약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경제학을 하고 일본 식민지 그리고 전쟁과 분단 그 비슷한 역사가 우리 앞에 놓이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2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있으면 뭐 심지어는 경포대라고 해서 대통령 욕하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뭐하냐. 근데 그때마다 꼭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수출은 괜찮다. 그래도 반도체는 괜찮다. 그래도 대기업은 아직 멀쩡하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공직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시장도 어렵죠. 재래시장도 어려워요. 자영업자 어렵죠. 중소기업, 스타트업 어렵죠. 대기업 어렵죠. 대기업이 보통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
이 대여섯 개의 주력 산업이 대한민국 끌고 왔잖아요. 이 중국과의 격차를 그래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거 다 중국한테 추월당했어.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격에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기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석유화학이 8분의 1 가격. 지금 롯데가 막 흔들린다고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8분의 1이에요. 중국 애들이 만들어요. 2차 전지가 대한민국 2차 전지 이 탑3가 작년에 다 적자가 났습니다. 이건 뭐 캐즘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밀렸다. 디스플레이가요. 아니 우리가 좀 추격을 당하는데 OLED만큼은 몇 년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사슬, 이 밸류 체인을 쉽게 대체를 못 합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중국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좀 20, 30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이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비아드, 테슬라, 우리가 뭐 현대 기아차가 좀 선전해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하여간 중국은 우리를 못 쫓아온다. 이거는 깨졌죠.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주력 산업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산업, 디지털 산업은 어떠냐? 디지털 산업, 신산업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도 내지는 좀 이 어드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하고 경쟁해서 이 신산업의 주요 시장은 미국, 유럽에서 한 10억, 중국에서 한 10억, 그거의 신산업의 주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미국, 유럽하고는 미국 업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중국 들어가면 중국 업체랑 경쟁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쳐요. 누가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년 동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 신기술 신산업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역량이 뛰어나고 인재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하려고 뽑아놓은 자료인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6년도 왼쪽 거 2016년도에요. 전 세계에서 과학 분야 최상위대 10개가 1위가 하버드고 10위가 미시간대고 9위에 메이튼대가 있어요. 한국은 56위, 카이스트가 60위. 근데 이게 8년 만에 2024년도에 저렇게 바뀌어요. 1위가 하버드, 10위가 MIT고요. 2위에서 9위 8개가 다 중국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그냥 50위권이고 카이스트는 70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중국하고도 경쟁이 안 돼요. 뭐에서? 신산업에서. 이 디지털에서 그렇고 그린에서 그렇고 태양광 산업에서 우리가 밀린 건 다 아시죠? 그럼 디지털에서는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또는 뭐 AI에서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국,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전략을 짜는 거는 기업이든 국가 전략이든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이 인재 분야에 이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90학년도에 대한민국 이공계 자연계 상위 10위권 1위가 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3위가 의외과예요. 나머지 다 10위가 전자, 미세물, 계산통계, 항공우주 다 이공계가 대한민국 인재들의 목표였어요. 저게 1990년도입니다. 근데 24년도 30년 지나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의외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우리 인재, 역량, 인적 자원 여기에 기대해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기대가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재에 대한 문제는 또 별도로 우리가 교육대 전환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경제 영토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왜? 미국이라는 경제 영토, 중국이라는 경제 영토가 이제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하고 있죠.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직 연장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5년, 10년 안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5년 안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명청도체기의 병자호란, 서세동전기의 일본의 침략, 여기에 버금가는 뭔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I, 에너지, 컨텐츠, 바이오 이런 산업이요. 이게 신산업 아닙니까? 이제 저기서 승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서 승부나는데 저 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저 산업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게 모든 게 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한국 시장 5천만 원 상대로 해서 뭘 개발하고 성공하면 세계 시장 나가고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일단 글로벌에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사가 좌우되는 아이템들입니다. 모든 산업, 신기술 신산업은 다 글로벌 프로젝트가 됐다. 우리가 AI를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한 2조 들여갖고 만들었어요. 이게 오픈 AI하고 딥시크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이게 네이버처럼 구글한테 밀려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인터넷 웹브라우저 또는 인터넷 포털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초연결 시대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콘텐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BTS, K-팝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K-드라마가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지금 넷플릭스에 다 먹혀갖고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무슨 드라마, 영화 감독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글로벌 프로젝트, 글로벌 빅테크가 필요한데 왜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빅테크가 안 나올까? 왜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가 못 된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네이버가 구글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구글 시작한 친구들이나 네이버 시작한 친구들이나 영향이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못 됐을까요? 상장을 코스닥에 했었까요? 저는 본질적인 게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력들이 되게 뛰어난 인력들이에요. 막 미국 실리콘밸리나 아이비리그 가서도 되게 두각을 나타내요. 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문제. 네이버에서 시작을 하면 시장이 5천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페이스북을 똑같이 조그만한 창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잘 되면 시장이 몇 억이에요? 10억짜리. 그러면 VC에서 투자를 할 때 네이버는 기껏해야 한 100억 정도 투자합니다. 근데 메타에는 500억, 5천억 조 단위 투자도 하잖아요. 매출이 없는 데 투자를 해요. 왜? 이거 터지면 3억이고 터지면 10억인데 마켓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 빅테크 기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시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빅테크는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안 나와요. 투자를 하는 단위가 달라져요. 공 2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00억 받을 때 미국 애들은 1조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지금 이미 AI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빅테크를 가려면 경제용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좀 빨리 나가야겠네. 이 경제용토 관련해서 제가 아시아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안을 한번 하는데 이게 이제 대선 때니까 이런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계엄령 때문에 생긴 대선이라 이 민주헌정 수호 이 이슈가 메인 이슈가 돼서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 논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이제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냐?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이게 대선 때는 제가 본 논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대선 때 이 의제를 확 좀 쟁점화 시켜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더삼백에서만 얘기하고 대선 끝나면 이걸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포럼도 좀 만들고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해요. 이게 시작은 알타시아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에 알타시아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얼터너티브 아시아입니다. 대안아시아. 뭐에 대한 대안이냐? 중국에 대한 대안이에요. 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다 자꾸 흔드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맨날 끌려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공급망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워낙 다 깔아놓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이고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은 기술 자본도 있고 그 중국하고 비교해서 밀리지도 않고 한일, 대만 여기는 기술 자본에서 중국한테 안 밀리고 인구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뭐 한국, 일본 다 합쳐서 인도까지 합치면 중국을 능가해요.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이공계 인재 이거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여기 안 올려면 다 조사를 했더니 모든 게 알타시아가 다 우세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로 네트워킹만 되면 우리 전 세계가 중국 공급망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상이에요. 근데 중국은 좀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타시아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걸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단서는 있죠. 중국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어떤 패권적인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글로벌 초강대국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여기에 그래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EU예요. EU. EU가 이게 네트워킹. 60년대부터 EEC라고 하는 유럽 경제공동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성공을 해서 EU를 만들어놨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죠. 아시아도 EU 같은 걸 만들어내서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대전환기에 산업 전략과 지도가 달라져서 빅테크의 글로벌 경쟁인데 여기에서 미국 영토에서 미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중국 영토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 영토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하나로 엮이질 않은 거죠. 네트워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파트너십을 하나로 네트워킹 해나가는 게 엄청난 숙제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되냐 이게. 뭐 나라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한데 근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요. 일본, 대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이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는 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이 시진핑 왔는데 한번 한 걸 보세요. 옛날 같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이거 폭력적인 저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중국하고 딱 손잡고 반 트럼프 관세 동맹을 맺자 이러면 덜컥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잡잖아요. 미국도 아니지만 시진핑도 아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말이 담긴 어떤 합의도 안 했어요. 이 관세 동맹에 대한 반 트럼프 동맹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안 합니다. 이 아시아 나라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면 엄청나게 하늘이 시꺼매요. 왜 시꺼매냐면 그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의 붐바이나 자카르타나 호지민이나 이런데 인구 많은데 대도시는 이게 엄청나게 글로벌 문제입니다. 이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배터리 오토바이예요. 그 배터리를 중국에 싸게 생산하잖아요.
그걸 사야 돼요. 근데 찝찝한 거예요. 중국한테 이렇게 의존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가능성이 있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인도네시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격만 가지고 한국 거 쓸 수가 없다. 한국 2차 전지를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한국 2차 전지가 우리 인도네시아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 이전을 해주면은 한국하고 제휴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파트너십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은 뭐라고 얘기해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워낙 큰 나라고 센 나라니까 먹히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뭐라면 파트너십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파트너십으로 묶어낸다. 그러면 공감대가 좀 있어요. 한 10억의 경제 영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이기주의, 이 강대국 패권 경쟁, 여기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아시아 파트너십인데 이거를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의식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남방, 신북방 이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이미 뭐 여기까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신남방 정책과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파트너십 성격이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미국, 중국 질서와 그 미국, 중국과 협력적인 글로벌 전략 위에서 다변화 전략. 우리가 미래를 좀 한 20년, 30년 내다보면 다변화해야 되지 않냐. 남방도 신남방, 북방도 신북방. 그때는 맞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 갖고 안 돼요. 그냥 원어브 다변화로 가자? 이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국가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개척을 해내지 않으면 이 14개국, 16개국 중앙아시아까지 하면 한 20여 개국 나라가 어떻게 묶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군가는 앞장서서 묶어나가야 되거든요. 그 묶어나갈 나라가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특히 한국. 일본은 옛날 과거의 그 패권 이미지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비패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류라고 하는 게 엄청난 대한민국 메리트입니다. 한류 때문에 갖고 있는 신뢰자산, 이 무형자산이 이 파트너십 네트워킹의 큰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안 가겠죠, 이 효력이. 요 효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한국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근데 이거를 옛날처럼 경제개발 5개년기 경제기관에서 딱 밀어붙이고, 이건 안 돼요,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력이 좀 확대됐는데, 민간 협력 거버넌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자,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자, 우리는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제 열심히 해. 이거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협력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전략은 비패권, 동반성장 전략으로 가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가 돈 좀 벌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는 경제 영토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야지 당장 1, 2년 안에 수익을 얻겠다 이 개념으로 가면 이걸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추진할 프로젝트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컨텐츠 프로젝트가 있고요. 일단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이 한류. 그 다음 소셜 플랫폼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중에 AI 프로젝트를 하려면요. 지금 AI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냐.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 시대의 쌀이 철이었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은 반도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반도체가 아니고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지능화 혁명의 핵심 원천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왜 오픈 AI가 나오고 왜 딥시크가 나오냐? 이 데이터가 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IP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무료 데이터 제일 무궁무진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소셜 플랫폼입니다. 근데 한국에 소셜 플랫폼이 없잖아요. 글로벌 소셜 플랫폼이 있는 나라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권을 네트워킹 하는데 이 아시아권 10억을 묶어낼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소버린 AI, 아시아 소버린 AI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AI 시대에 새로운 경제력도 못 만듭니다. 그 늦은 게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인도네시아도 태국도 베트남도 한국에도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전력도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기술 자본 안 되잖아요. 근데 AI는 막 5년 안에 막 팍팍 치고 나갈 거예요. 지금 미국은 700조를 트럼프가 쏟아붓는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에. 중국은 800조잖아요. 미국, 중국이 800조, 700조도 넣었는데 아시아는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아예 계급이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아시아부터 시작하자. 공감할 겁니다. 많은 나라. 돈이 없어요. 그거를 한국과 일본, 대만이 중동자본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를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술력, 또 신뢰가산을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뭐 에너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럼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먼저 한국의 포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글로벌 대전환의 글로벌 전략을 지금 하던 대로 해서는 미래가 없다. 이거를 자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일본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만 의존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 EU를 우리 경제 영토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아프리카? 뭐 남미? 안 되죠. 아시아예요. 그나마 아시아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냐면 예전에는 아시아가 격차가 많이 난 나라가. 근데 지금은 이 시너지 격차 정도 수준이 돼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격차. 격차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면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너무 격차가 멀면 관계 맺기가 어려운데 아시아, 인도네시아와 한국 자원이 있고 인구 있고 시장 있고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있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같이 붙으면 시너지가 나겠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죠. 베트남은 거의 시너지 격차에 들어왔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격차가 확 벌어졌을 때는 네트워킹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시너지 격차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식정보 플랫폼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일단 한국에서부터 이 플랫폼 포럼을 만들고 이 포럼을 이 아시아 나라 한 10여 개국 주요 나라들과 가야 돼요. 먼저 의회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아시아 파트너십 포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의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홈앤더 어웨이로 포럼 할 수 있죠. 제가 작년에 제가 산자위를 갔더니 어떤 스타트업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자기가 핀테크 기업이에요. 근데 글로벌리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비자하고 독점적으로 기술 계약을 해서 비자의 서비스를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럼 되게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글로벌로 나가서 글로벌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를 진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냐 그랬더니 미국은 우리 같은 자기들 미국 가서 경쟁력은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핀테크가 우리 따라오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 같은 한국 기업하고 경쟁할 텐데 누가 더 유리하겠냐. 거기 가서 나중에 한 3년 앞서다가 5년 있다가 역전 나가는 능이 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겠다. 근데 미국도 3억이고 인도네시아도 3억이지 않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거의 리딩할 거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진출하고. 근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정무위 간사를 해갖고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잘 아니까
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하고 한국의 금감원의 누구랑 친하대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그 금융감독청하고 방문을 해달래요. 그럼 자기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영업하고 좀 인사를 터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영업을 해볼 테니까 같이 방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같이 가자. 그 날짜를 잡았어요. 그 잡았는데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거기 한번 같이 가려고 해요. 저는 이 기업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에 되게 충실한 기업이죠. 저는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정말 상황을 잘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 거버넌스로 이 돌파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필요합니다. 뭐 김종민이 혼자서 얘기하고 뭐 우리끼리 몇 명 기업이 얘기하고 해서는 이 국가 글로벌 전략이니까 컨센서스를 확대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원보이스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미국, 중국하고는 안 된다. 쟤네들하고는 나쁜 놈들. 아시아하고 놀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미국, 중국이 아직도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다. 계속 여기서 한번 해보자. 아시아는 시간 날 때 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미국,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활동을, 전략적인 활동, 이게 엄청나게 전략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게.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정부 내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컨센서스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펀드가 필요합니다. AI 펀드든 에너지 펀드든 한 100조 이상이 되는 펀드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만들 테니까 30년 동안 분할해서 갚아라. 우리 옛날 AID 차관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자금 가지고 경부속도로 지을 때 했던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중동자금하고 뭐 이 펀드들 잘 조성해서 아시아 나라들이 AI와 에너지 컨텐츠에서 뭔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딩 파워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고구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고구려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백제라는 나라 역사가 있어요. 고구려가 우리가 땅덩이가 제일 넓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영토로는 고구려가 제일 넓었죠. 우리 역사에서. 근데 경제 영토로 보면 백제가 훨씬 넓었습니다. 그 그랜드 백제. 그 당시에 백제가 일본, 당나라, 그 다음에 월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를 가지고 교류해요. 뭐 불교를 가지고 뭐 도자 기술도 가르쳐주고 음식도 가르쳐주고 그 문화를 가지고 경제 영토를 만든 나라예요. 백제가. 그래서 그랜드 백제, 대백제. 이 대백제가 지금 한류로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나라를 다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미 묶어놨어, 다. 여기 위해서 이 문화 영토를 경제 영토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 이 대백제 프로젝트. 그래서 이름을 대백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상당히 이제 암담한 미래를 가는 거고. 해서 성공해서 이후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영토를 만들어서 AI를 하던, 소셜 플랫폼 하던 이 아시아 파트너십에서 성공을 하면 나스닥에 바로 직상장한다.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과 별로 시장 사이즈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시드머니가 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올라가면 1000억, 5000억짜리 투자가 이루어져요.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저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들이 보릿고개에서 6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한계 효용이 체감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사회의 법칙이고 경제의 법칙. 이미 우리는 체감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경제 성장률 한 자릿수, 그 다음에 5% 미만, 그 다음에 1%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여기에 응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백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